당시에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묵묵히 전문가들만 믿고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뉴스에는 당시에 뭐 코호트 격리도 한다. 뭐 그러니까 좀 뭐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좀 더 막 전문 용어들이 나오면서 계속 뭔가 좀 상황이 안 좋아지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았는데 코호트 격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거죠? 네, 코호트 격리는 사실 뭐 이번 코로나 유행 때 사실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니고요. 네. 원래 이제 기존에 있던 개념입니다. 이게 감염병 확산을 이제 막기 위해서 동일한 감염원에 폭로되거나 감염된 환자군을 함께 격리하는 방법이 코호트 격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이나 시설 전체를 의료진과 함께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이거든요. 아까 대남병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청도 대남병원의 상황을 조금 보면 첫 환자가 발생했는 날 사실은 사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당일날 사망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미 확진이 되기 이전부터 그 병원 안에 코로나19가 퍼져 있었다라는 거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 당시에 아마 방역당국에서 대남병원에 대해서 확진자나 접촉자만 따로 구분해서 어떤 격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호트 격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고요. 이 초기에 제가 굉장히 유심히 본 사건이 바로 이 청도 대남병원 사건이거든요. 그 2월 19일부터 그 집단 그 감염이 생겨서 폐쇄가 되었고요. 2020년 4월 21일 제가 통계 자료를 쭉 보니까 입원 환자 103명과 종사자 가족 등 12명 해가지고 10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 내부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 침대가 없는 온돌방에 환자 6, 7명이 매트릭스에 깔고 눕거나 앉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버려진 음식에 손을 대고, 이 감염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버려진 음식에 손을 대고, 또 복도 바닥에 소변을 본 뒤에 또 수레바퀴로 물기를 제대로 된 치료가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또 그런 빗자루로 또 방을 쓸고 뭐 이러다 보니까 코호트 격리를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혀 이 치료와 관계없는 동떨어진 격리가 좀 이루어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중에 환자 중에 감염이 걸려서 이송하는 것이 그분의 어떤 15년 만에 첫 외출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식의 어떤 정신과 폐쇄병동의 문제점,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폐쇄병동의 문제점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되게 좀 두루뭉술하게 듣는 경우가 있는데 초기 대응이 부실할 경우에 이게 이제 가장 사회적 약자들부터 참혹한 피해를 겪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이 시점부터 이제 대구 경북에 이제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면서 그 대구 시민으로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전국에서 또 TK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담대구 설도 막 나오고 동네북 동네북. 뭐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러면서 전혀 무관한 얘기인데 그죠? 대구를 격리해야 된다. 대구를 격리해야 된다. 이러면서. 근데 이게 참 화가 나고 좀 되게 서럽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제주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구에서 제주로 몇 명이 매일 입도했는가. 그거를 매번 브리핑을 할 정도였어요. 추적을 했군요. 네, 그때 항공기가 하나만 왔었는데 예. 그걸 굳이 또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뭐 끊임없이 대구라는 곳은 뭔가 배제해야 위험 되는 요소가 됐네요. 그런 식으로 막 하고 당시에 그 제주도지사가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대구 제주 항공기도 끊으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없던 일이 되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사람들이 코로나를 걱정하고 있는 건지 대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대구를 욕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야 정말 그때 많이 오싹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극단적인 어떤 표현이 대구 봉쇄잖아요. 네. 네. 이 대구 봉쇄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 감염병이 계기가 되어서 쓸 수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어떤 좀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예. 네. 정말 봉쇄라는 말을 좀 네. 이제 봉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잘 극복했기 때문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걸 되짚어 봤을 때 참 잘 그래도 안전하게 모두가 지나온 데는 의료진들 그리고 또 시민들의 협조와 노고가
다 세트처럼 잘 맞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세계가 놀랄게 한 그런 K 방역에 사실 중심에 우리 대구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몰랐기 때문에 어쨌든 부족한 자원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효과적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했었던 시기고 그 가운데서 나왔던 게 드라이브 스루 검사, 그다음에 이게 대구 거였어요? 네. 비대면 환자 분류 체계,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 사실 혁신적인 대안들이 사실은 나왔던 대구가 것 다 같습니다. 했네. 사실 이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사실은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거 누가 제일 아이디어를 냈다 이런 얘기들이 논란이 좀 있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아. 원래 감염내과 선생님들의 단톡방 안에서 사실 공유되던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일 현장에 사실 최초로 적용했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칠곡 경북대학교의 감염내과 권기태 교수님께서 이제 병원장님 손진호 병원장님께 제안하셨고 병원장님이 이거를 수용하셔서 사실 대구시에 찾아오셔가지고 네.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되어졌습니다. 이 대구에서 시작된 이 드라이브 스루 검사가 그 이후에는 이제 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고 합니다. 예, 그 미국에서 또 벤치마킹 하려고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하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방호복 레벨 D 입고 또 벗고 하는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본다면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드라이브 스루 이거는 이제 획기적이었던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역학조사 또 생활치료센터 앞서 얘기했던 또 의료진과의 어떤 공동 대응 이런 부분들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했는 부분들은 정말로 좋은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얼핏 생각하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시민 정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더 혼란스럽고 더 우왕좌왕할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큰 덩치가 와서 줄을 서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또 체감적으로 멀리 느껴지잖아요. 이런 것도 시민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잘 기다려지고 줄대로 가고 하는 것도 있는 거겠죠. 네, 시민의 품격 아닐까요? 대구 시민의 대구 품격. 시민의 품격. 그래서 어쨌든 대구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했을 건데 그런 불안감 속에서도 묵묵하게 자신들의 어떤 자리를 잘 지켜주신 점들이 결국 이제 큰 위기들을 잘 넘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역에 가장 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분들이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상공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많은 기부를 또 해주셨고요. 그 대구하고 광주가 달빛 동맹이라는 걸 맺었지 않습니까? 그때 좀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이때까지 대구가 이제 봉쇄된다 또 고립감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대구를 혹시 버렸나 이런 서름도 막 있는 가운데 또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구급차가 달려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좀 눈물 날 것 같네요. 김종연 교수님과 의료진들한테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같이 네, 박수 모든 한번. 당시 또 의료진들에게 당시에 또 이렇게 덕분에 네 이렇게 또 감사 이런 것도 했었어요. 표시한 적도 있잖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보다는 진짜 치료 현장에서 매일매일 방호복을 입으셨던 의료진들, 그다음에 공무원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셨던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사실은 이런 박수를 드리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